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왜 너한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70년 인생입니다. 1970년대 서울 뒷골목. 깡패 두목의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세상을 열었고 돈으로 하늘을 샀으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재벌이 된 깡패의 아들. 불륜으로 무너진 가정.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끝없는 전쟁. 사업 실패로 텅 빈 통장. 그리고 의사에게 선고받은 단 한마디 일련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남자의 삶 전체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972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좁고 어두운 골목 안쪽 붉은 간판이 달린 단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2층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도성. 아버지는 이 일대를 주름잡는 깡패 조직 마포 철권파의 두목 박상만이었습니다. 도성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장면은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5살 생일날 생일 케이크 대신 식탁 위에 올려진 것은 피 묻은 강목 한 개였습니다. 이게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 세상은 주먹이 법이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참고 조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도성은 어머니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벗어나는 게 내 소원이야. 그 말이 도성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깡패의 아들은 깡패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싸움이 일상이었고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8살에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그날 밤 면회를 온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대신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도성아, 너도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냐? 그 말이 박도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18배 도성은 그날 밤 유치장 철창에 이마를 대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겠다. 반드시. 1980년대 초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18살 도성은 결심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교재를 펴들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가득했고 눈에는 불꽃이 가득했습니다. 20살 검정고시 합격. 22살 야간 전문대학 입학. 25살 첫 번째 사업 시작 건축자재 납품회사. 자본금은 단돈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직원에게 빌린 돈이었고 이자는 월 20%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도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눈빛. 반드시 성공한다. 어머니 앞에서 떳떳한 아들이 된다. 도성의 사업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 출근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일했습니다.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건설 현장 소장에게 3주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8살의 박도성은 첫 번째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서울 강남 재개발 현장의 건축자재 전량 납품 계약. 계약금만 2억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건설 붐과 함께 도성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원 50명, 30대 중반의 직원 300명, 30대 후반의 도성건설그룹 설립, 연 매출 1,000억 원. 깡패의 아들이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그늘은 언제나 길고 어둡습니다. 도성의 아버지 박상만은 아들이 성공하자 찾아왔습니다. 아들, 이제 내가 잘 됐으니 아버지 좀 도와줘야지. 도성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은 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성의 나이 35. 그는 이미 재벌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내 이수지는 서울대 출신의 재원으로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600명, 꽃만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아들이 성공하자 아들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안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침 식사는 이렇게 차려야지. 수진아,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수진아, 남편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진은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첫째 아이의 돌잔치였습니다. 수진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호텔 파티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돌잔치는 집에서 해야지.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 해줄게. 그게 아이한테도 좋아. 수진이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건데요. 그 한마디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성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반말하더라.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도성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좀 잘해줘. 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지는데. 수진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의 참견은 끊이지 않았고 도성은 언제나 중간에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 최순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딸은 나중에 다 나가잖아. 수진은 그날 밤 도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도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 조금만 더 이해해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였습니다. 도성의 나이 42살. 회사는 정점이었고 가정은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섭, 두 아이의 양육 문제, 사업의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두 사람 사이는 이미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재무팀장 정민아. 30살. 명석하고 세련되었으며 도성이 힘들 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습니다. 야근 후 함께 저녁 식사. 회사 문제로 나누는 긴 전화 통화. 그러나 어느 순간 선을 넘었습니다. 도성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고 여기는 편하다. 그 달콤한 거짓말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분류는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발단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도성의 아들 박준호, 당시 10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란에 이렇게 써서 왔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는 아저씨.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신가요?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영상이 찍혔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도성의 비밀 아파트. 수진의 손은 사진을 들고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성이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뭐야? 수진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도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미안해. 미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편 든다고 나 혼자 이 집에서 버텼어요.
당신이 회사 힘들다고 내가 다 참았어요. 그런데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 말과 함께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원래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도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도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저택, 화려한 가구, 잘 차려진 식탁.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인간이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모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도성의 나이 45.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불륜 증거와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총 자산 2천억 원의 절반 1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성이 그것에 대응하는 사이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무팀장 정민아와의 불륜이 외부로 새어나갔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버텨왔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회사의 핵심 임원 2명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고객 데이터를 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이 20년 동안 쌓아온 영업 자산의 80%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그 못된 며느리 때문이야. 수진이 저주를 걸었어. 도성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공덕동 골목 단층 건물. 그 시절 가난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은 마포 인근의 작은 빌라 한 채. 도성은 그 빌라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지은은 수진이 데려갔습니다. 도성은 1년에 몇 번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성은 소주 한 병을 들고 강변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도성의 나이 50살. 모든 것을 잃고 5해가 흘렀습니다. 마포 빌라의 작은 방에서 도성은 낮에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한때 1000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 손으로 시멘트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도성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간암 3기입니다. 적극적 치료를 해도 생존 가능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도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1년, 12개월, 365일. 남은 시간이 365일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병원을 나오면서 도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서 도성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살아있는 내내 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앞만 봤고 가끔은 아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암이래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어머니의 눈물이 도성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80대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우는 그 순간, 도성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온기가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구나. 그날 밤 도성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인생을 처음으로 돌아보는 일기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도성은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그는 술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그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첫 번째 결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아들 준호에게, 딸 지은에게. 그는 매일 밤 한 통씩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의 편지, 고백의 편지, 기억의 편지. 아빠가 너희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그것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다. 편지가 30통이 모였을 때 도성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당시 20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포빌라의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준호야. 아빠가 쓴 편지 다 읽었어요. 30통 다. 그랬구나. 아빠가 깡패 할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아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심 전 아내 수진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 도성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암이야. 1년이래.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20년의 상처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세 번째 결심, 마지막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도성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셋. 자본금은 500만 원. 청년 창업가들에게 무료로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은 시행착오를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 한 달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 2명이 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 SNS에 누군가가 글을 올렸습니다. 깡패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이 됐다가 모든 것을 잃은 분이 무료 컨설팅 해주신다. 그 글이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성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의 컨설팅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판사가 연락해왔고 방송국이 연락해왔습니다.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도성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도성의 나이 52살. 의사가 말한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도성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살 이유가 생겼을 뿐이에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사무실은 10개의 도시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가 도와준 청년 창업가 중 3명은 자신의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고 그중 1명은 도성을 찾아와 울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도성이 20년 동안 쌓아온 재벌 타이틀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도성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최순희는 그해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도성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성아, 엄마가 잘못한 게 많지. 근데 엄마는 항상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것만은 알아줘.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도성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박상만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성은 아버지 옆에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성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를 용서했다. 인생은 끝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을 이제 알겠다. 나는 깡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다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죽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박도성의 인생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파란 하늘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번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